이제부터 몰입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항상 몰입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는 몰입도 있고 실패하는 몰입도 있습니다. 어떤 요소가 있어야 몰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또 어떤 요소 때문에 몰입이 실패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몰입의 조건 첫 번째입니다. 과제와 실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자신의 책 몰입의 즐거움에서 몰입이 잘 이루어지려면 과제와 실력 사이에 적절한 상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글로 번역할 때는 과제와 실력인데 영어로는 challenge, skill입니다. 나한테 어떤 도전, 그리고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는 실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과제의 난이도가 높으면서 그에 걸맞는 실력을 어떤 사람이 갖추었을 때 몰입이 가장 잘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과제와 실력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황농문 교수님이 쓴 인생을 바꾸는 자기혁명 몰입에도 동일하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X축에 보시면 실력이 있고요. Y축에 보시면 과제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실력이 높고 과제의 난이도가 높은 곳에서 만나는 부분이 바로 몰입이라고 되어 있죠. 몰입의 반대말은 반대쪽에 있는 무관심입니다. 과제의 난이도도 낮고 본인의 실력도 낮을 때 생기는 반응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 과제의 난이도가 낮은 반면에 본인의 실력이 점점 좋아지면 무관심에서부터 권태감 그리고 느긋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반면에 본인의 실력은 낮은데 풀어야 될 과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역시 무관심에서 걱정, 불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본인의 실력도 상당히 높은 반면에 문제의 난이도가 중간 정도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반대 현상,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반면에 본인의 실력이 중간 정도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각성 현상이 벌어져서 자기 발전에 촉매가 된다는 그래프 이론입니다. 따라서 과제의 난이도와 실력이 알맞게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부분 과제의 난이도가 높겠죠. 그렇게 되면 본인의 실력도 거기에 맞게끔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수준을 맞출까 하는 또 다른 질문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창의적인 사람의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전문 지식, 창의적 사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몰입, 이 세 가지를 요건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은 갑자기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해와 숙달을 통한 전문 지식이 그 사람한테 기초로 쌓여져 있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몰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벌어졌을 때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바로 칙센트 미하이 교수의 지적입니다. 전문 지식의 함양이 요구될 때 우리에게 가장 쉽게 인용될 수 있는 표현은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이 1만 시간의 법칙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 출신인 멜컴 글래드웰이 2009년에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통해서 소개한 개념입니다. 이 글래드웰은 이 책에서 빌 게이츠나 비틀즈나 모차르트 이런 시대를 대표하는 수많은 아웃라이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으로 이 사람들은 1만 시간의 법칙을 따랐던 사람들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는 바깥쪽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있는 그 본대에서부터 이렇게 분리돼서 따로 이렇게 서 있는 물건이나 사람, 대상들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이제 특출난 사람, 창의적인 전문가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진짜 전문 지식을 갖춘 최고에 이르기 위해서는 천부적인 재능으로는 부족하고 천부적인 재능 대신에 오히려 1만 시간 동안 그 전문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론입니다. 1만 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약 20시간 총 10년 정도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에 하루에 3시간씩 매일 10년 정도 노력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면 보통 사람들은 30초 만에 포기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런 1만 시간의 법칙을 따랐던 수많은 아웃라이어들은 새로운 과제가 딱 주어졌을 때 최소한 평균 통계를 내보니까 22분 정도는 붙잡고 늘어지고 고민하고 그런 끈기를 가지고 대하는 특징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통계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전문 분야를 개척할 때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개념 정립하고 전문 용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만
그 뒤에 이어지는 1만 시간의 법칙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과 용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력은 자칫하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처럼 불안한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문제의 난이도가 지금 당장 내 실력보다 더 높다, 내 실력이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다고 판단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임시 방편은 뭐냐면 고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고민하는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난이도는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의 시간이 또 줄면 상대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또 높아집니다. 그런 이제 상대적인 부분들이 있죠. 물론 이제 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찬성하고 옳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반대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 교수인 잭 햄브릭 교수 연구팀이 실제로 많은 논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개인이 노력하는 것과 그 사람의 선천적인 재능과의 관계를 연구를 했죠. 이 교육학술 분야에 있어서는 개인이 노력하는 거가 실력을 결정짓는 데서 별로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한다. 약 4% 정도만 기여를 한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악이나 스포츠, 체스 뭐 이런 분야에서는 그 개인의 노력이 약 20 내지 25%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햄브릭 교수가 내린 결론은 어느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은 필수지만 그러나 그 분야에 선천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햄브릭 교수의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1만 시간의 법칙은 내가 창의적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꼭 갖춰야 되는 최소의 조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있겠죠. 지금의 전문 분야를 떠나서 새로운 추가적인 전문 분야로 여러분들이 이전을 한다 할 경우에는 이 1만 시간의 법칙은 아주 중요합니다. 새로운 전문 분야에 이동하여 그곳에서도 있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노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몰입을 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적절한 압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몰입이라는 게 무한한 자유시간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사례를 보면 그 반대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한계가 지혜를 낳는다. 한계를 주지 않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미국 사람인데 영국으로 건너가서 시인으로 활동을 했던 로버트 프로스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지 않은 길 같은 시를 썼던 시인이죠. 이 사람이 시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시에는 여러 가지 운율이라든지 따라야 되는 규칙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쓰는 또 자유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스트가 말하기를 자유시를 쓴다는 것은 마치 테니스 경기를 하는데 중간에 네트를 걷어내고 경기하는 것과 같다. 별로 재미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몰입화돼서 몰입의 가치를 내려면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는 게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한계와 제한, 제약 때문에 오히려 창의적인 산물이 나왔던 사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840년 헌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헤스터라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장차 장인어른이 될 분을 찾아가서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 되실 분이 너가 내 딸을 데려가서 결혼해서 살 경우에 잘 먹일 수 있는 경제력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먼저 해보겠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딸을 주겠다. 이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했던 조건이 뭐냐면 앞으로 열흘 안에 $1,000를 현금으로 벌어오라는 게 장인의 테스트였습니다. 이 1840년도에 집안채 값이 $1,000였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안에 집안채 값을 벌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 헌트가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옷을 입을 때 그 일자형 핀 있죠. 일자형 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파티복 입을 때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또 주말마다 이렇게 파티가 굉장히 많이 열렸는데 파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가지 않고요. 파티복을 대여하는 곳에서 파티복을 빌려서 매주 다르게 입고 파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티복을 대여하는
그 가게에서는 다 만들어진 옷을 무한하게 공급할 수 없으니까 가봉전 상태로 이렇게 파티복을 전시를 해놓고 내가 이 옷을 입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몸에 맞게끔 가봉을 새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허리 사이즈 뭐 이런 길이를 다 새로 만드는 거죠. 그때 접을 경우에 이때 이제 일자형 핀을 사용해서 안에 이렇게 접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일자형 핀 끝이 뾰족하죠. 그래서 파티를 하다 보면은 상대편의 파티복을 이렇게 힘을 주어서 탁 누르면 악 소리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제 핀이 찌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파티복을 매주 바꿔 입으면서 이 핀의 고통을 겪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 헌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오핀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이렇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오핀을 바로 이 헌트가 개발한 거죠. 열흘의 기간이 주어졌는데 이 사람이 9일째 이 오핀, 안전핀을 완성했고요. 그걸 특허 출원하고 그 동네에 있었던 리본 가게한테 이 특허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1,000에 팔았고요.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누가 봐도 인정했기 때문에 $1,000에 그 가게에서 샀고 그 $1,000를 가지고 헌트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 헌트로부터 이 안전핀의 특허를 샀던 리본 가게는 그 뒤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몰입하는 거, 어떤 경우는 시간에 쫓겨서 몰입하는 거가 결코 불리한 게 아닙니다. 앤스 후버 마이어는 창의적인 사람은 스스로 갖는 압박의 법칙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스스로 압박하는 그런 습관이 창의적인 사람한테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창의적인 사람들은 지나친 자유는 오히려 창의성의 무덤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됩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막 생각할 때, 그리고 외부로부터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때 가장 창의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게 공통적인 겁니다. 자, 에디슨이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동료들, 회사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창의성을 위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슨이 냈던 그 압박 제도가 뭐냐면 아이디어 할당제입니다. 아이디어 할당제는 뭐냐면 자신을 포함한 동료들한테 아이디어를 몇 가지를 내라고 할당을 주는 거죠. 숙제처럼. 작은 발명은 열흘에 1개를 해야 되고요. 큰 발명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아이디어 할당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 할당제를 스스로 채찍질하기 위해서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놓고 막 떠벌렸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회사 사람들은 이렇게 앞으로 발명을 할 거다라고 스스로 발에다가 이렇게 족쇄를 채운 경우죠. 그래서 스스로 압박을 가해서 창의성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디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드워드 드 보노, 창의적인 학자로서 많이 유명하죠. 에드워드 드 보노는 사람의 머리는 원래 창의적이지 않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깊이 생각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핑계를 다 떠올리는 것이 본성이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는 천성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압박을 계속적으로 주어야만 사람의 머리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드 보노가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성공적인 몰입을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환경입니다. 몰입을 위한 적절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장소와 시간. 외부의 방해 요인을 제거하고 내가 한 가지 주제에 몰입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장소는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고요. 또 소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독방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모든 직원들한테 혼자만 쓸 수 있는 방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입하기에 그 독방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무 중일 때는 휴가를 내서 본인이 몰입하려면 휴가를 내서 별도의 나만의 공간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고요. 휴가를 낼 수도 없는데 몰입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죠. 산책을 한다거나 심지어 화장실에 들어간다거나 목욕탕에 간다거나 아니면 아예 자연 속에 들어간다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두지 않을 곳으로 선택해서 가면 됩니다. 자, 공부하는, 연구하는, 그리고 몰입하는 책상 위에는 정말 필요한 것만 올려놓고 나머지는 다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조명도 전체를 다 환하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몰입하고 있는 장소에만 조명을 강하게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풍은 잘 되고 온도와 습도가 적절한 것이 좋겠죠. 이끼다 지혜는 자신이 쓴 책 아침형 인간, 그리고 그 뒤에 쓴 새벽형 인간을 통해서
사람이 11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는 게 제일 좋다. 새벽형 인간에서는 11시에 자고 이제 1시간을 더 줄였습니다. 4시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면 충분히 잘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인간의 뇌는 오전 중에 가장 잘 돌아가고 아침에 2시간은 저녁에 5시간과 맞먹을 만큼 일 처리 능력이 높다. 이게 이제 이케다 지혜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를 쓴 책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재정 전문가인 톰 콜리는 자수성가에서 부자가 됐던 233명의 백만장자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습관들을 쭉 찾아냈는데 그래서 책을 써냈습니다. Change Your Habits, Change Your Life.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습관이 뭐냐면 이 233명의 과반수가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톰 콜리는 이 절반 이상이 새벽형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을 바꾸고 싶으면 새벽형으로 바꾸어라. 이들은 보통 업무를 사람들이 시작하는 시간보다 3시간 전에 먼저 시작을 했던 사람이고 그 시간에 운동도 하고 신문도 읽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5시에는 일어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면 전문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습니다. 올빼미형 인간인데 이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 책을 보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새벽형 인간으로 되어볼까? 라고 해서 시도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면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졸음이 오고 업무 집중도도 떨어지고 또 기분도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올빼미형, 새벽형 이렇게 타입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 수면학자들이 볼 때는 일종의 이제 질병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빼미형 같은 경우는 잠을 늦게 자죠. 그래서 지연성 수면 유상 증후군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새벽형은 잠을 빨리 깨죠. 그래서 전진성 수면 유상 증후군 이렇게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합니다. 결국 수면 장애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 수면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올빼미형 인간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 글리츠카라는 사람은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12년간 일하면서 자기처럼 밤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디자이너가 굉장히 많다. 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보니까 디자이너의 거의 70-80%는 자기처럼 올빼미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빼미족 협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별도의 이제 그 페이스북도 만들어서 많은 그 올빼미 스타일의 사람들의 어떤 그룹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소감들을 나누고도 있습니다. 링크들이 2개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그 허핑턴 포스트의 야행성 올빼미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7가지 이유라는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페이스북의 실제 어떤 클럽이죠. 야행성족, 올빼미족들이 모여있는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행성족은 밤이 되면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검은 하늘 아래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는 우리는 올빼미족이다. 굉장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실제로 올빼미형 인간에 관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더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통계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성신 카톨릭 대학교 수석 연구자인 마리나 지안 피에트로는 이 올빼미족이 더 창의적인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늦게까지 깨어있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해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벨기에 리츠 대학에서는 그 15명의 아주 극도의 올빼미족하고 한 16명의 극도의 새벽형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의 생활 양상을 비교했습니다. 비교 관찰했는데 이 연구팀의 결론은 실제 뇌의 활동 수치를 기록한다든지 집중력 여러 가지 리듬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올빼미족이 훨씬 더 액티브하고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UC 샌프란시스코 의대 신경학과에 있는 루이스 푸타색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올빼미형이 되거나 새벽형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전자 변이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자 변이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는 게 좋지 이걸 강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따라서 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간 활용을 할 때
새벽에 활용할지 밤늦게 활용할지는 여러분들의 체력과 여러분들의 효율성을 보셔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가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몰입을 위한 조건 네 번째는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 유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만 오랫동안 몰입할 수 있고요. 신체적 체력과 정신적 체력이 잘 갖춰져야만 역시 몰입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 건강한 생활이란 말을 이 퍼센트로 표현할 때 전체가 100,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를 100으로 봤을 때 수면이 60%, 식사가 20%, 운동이 20%, 보통 60, 20, 20 이렇게 나누는 거가 보통 이 건강 전문가들이 할당하고 있는 황금 비율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휴식이나 어떤 환경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보통 잠의 한 사이클은 1시간 반 내지 2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4사이클이면 보통 7시간 전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7시간 전후에 잠을 자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에 있어서는 많은 그 전문가들이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매년 똑같은 실험을 계속 사람들이 합니다. 아침 식사를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루 종일 뇌를 쓰는 형태가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 당연히 아침 식사를 먹은 사람이 뇌 활동력이 더 뛰어나고 몰입을 더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식사의 내용도 채식, 견과류, 단백질 중심의 식단을 이렇게 먹을 경우에 두뇌 사용자한테 더 유리하다는 부분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하루에 30분, 적어도 격일로라도 하루에 30분 땀이 날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신체는 결국 건강한 정신의 기반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몰입을 하고 또 하더라도 가끔씩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텐데 이런 경우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경우도 좋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서 뒤에서 다루는 6번째 습관이 바로 이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주는 습관인데 이 부분은 이제 따로 다루도록 합니다. 본격적으로 분위기를 바꾸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들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들이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껌을 씹는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어떤 초콜릿이나 이런 것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분위기를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면 뭐 일종의 이제 휴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이트인데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면 2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Do nothing for 2 minutes 라는 건데 밑에 사이트를 클릭해 보시면 2분 동안 아주 조용한 화면과 마음을 침착하게 해주는 이렇게 음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키보드나 마우스에 손을 대지 말라는 메시지 나오는데 한 2분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화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상당히 이렇게 변화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을 간단하게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문제의 난이도에 걸맞는 전문 분야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법칙과 같은 노력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한정 느슨하게 풀어준다고 해서 몰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적절한 제한과 압박을 두는 것도 성공적인 몰입에 도움이 됩니다. 주변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정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종종 몰입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의 리듬도 깨지고 건강도 깨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긴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은 몰입의 성공 요인들 그리고 실패 요소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몰입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